20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 관련 상황, 오늘은 원영섭, 장현주 변호사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해병대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 이종섭 주 호주 대사가 11일 만인 오늘 오전에 귀국을 했습니다. 이 대사는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를 위해서 귀국한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이 대사의 귀국 그리고 오늘 입장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근본적으로는 이종섭 이분 전 장관이 호주 대사로 가신 거는 장관으로 계실 때 폴란드나 호주에 대해서 방산 수출과 관련한 성과를 많이 내셨어요. 그런데 방위산업 수출이라는 게 단순히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후속 지원이나 추가적인 수출 문제까지 계속 이게 시간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호주 대사로 이렇게 국방장관이 파견될 그런 방산산업 수출과 관련해서 필요성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이미 최상병 사건, 박대령 사건 관련해 가지고 고소가 있었고 공수처에서 이제 1월에 출국 금지를 해놓은 상태였다고 하더라고요. 6명에 대한 출국 금지를 해놨는데 그것을 이제 출국 금지 기간을 계속 연장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이제 호주 국익과 관련한 방산산업 수출과 관련한 필요성이 있는 거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출국 금지를 시켜놓으면 좀 빨리 소환을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털고 갈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성도 있었는데 계속 이제 외국으로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출국을 이제는 했고, 그리고 계속 이렇게 공수처가 출국 금지를 오랫동안 한다는 거는 그거는 어떤 부분에서는 좀 인권 탄압이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국익과 인권의 관점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문제는 이제 아무래도 좀 초기 대응이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이런 많은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살 수 있는 국민들께서 이렇게 다른 시각으로 의혹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면이 분명히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으면 이게 눈덩이처럼 의혹이 커지면서 굉장히 좀 정무적인 부담이 되는 이슈로까지는 번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기 대응을 잘했으면.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지금 이제 뒤늦게 오시기까지 했는데 어쨌든 사실관계는 명확하게 밝혀지는 게 국민들께서나 아니면 정부나 아니면 이 선거 국면에서도 제일 중요한 일일 것 같습니다. 네, 장현주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이종석 전 장관이 국방장관으로서 방산 관련된 적임자였다라는 것이 집권 여당과 대통령실의 또 입장이고 취지인 것 같은데요. 글쎄요, 국민들께서는 이렇게 되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범죄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석 전 장관 말고 우리나라의 호주 대사로 갈 만한 또 다른 방산 전문가가 정말 없는 것인가라는 물음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사실 지금은 이종석 전 장관의 어떤 자질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범죄의 핵심 피의자로서 출국 금지까지 되어 있었는데 이 출국 금지를 해제하면서까지도 호주 대사로 임명하고 출국시키는 그 과정에 대해서 국민들이 적절했는지를 묻고 계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귀국을 하셨지만 이 귀국으로 일단락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귀국 이후에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주시는지에 따라 국민적인 민심이 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종섭 대사는 의혹을 거듭 부인하면서 한국에 있는 동안 공수처 조사를 받기를 희망한다고 했는데, 문제는 공수처가 수사할 준비가 돼 있냐잖아요. 공수처가 조사를 당장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공수처가 당장 수사를 하는 것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부적으로 연결돼 있는 사건 같은 경우에는 원래 꼭 이런 사건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사건이라도 선거 기간 중에는 조사를 원래 안 해요. 조사를 원래 안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선거 다 끝나고 나서 조사를 하고, 왜냐하면 선거 전에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내용들이 유출되거나 이렇게 수사 관련한 조사 관련한 내용들이 유출되면 그게 선거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조심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수처가 일단은 원래도 선거 날 이전에 조사를 하려고 했을까? 저는 그거는 부정적으로 보고요. 두 번째는 출국 금지를 6명을 시켜놨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5명에 대해서도 조사를 충실하게 했는지, 어느 정도 이게 사안이 무르익고 나서 이제 소환을 하는 게 통상의 그런 수사의 그런 절차인데, 그런 것도 과연 성숙돼 있는 수사가 있었는지 지금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공수처가 소환 조사를 빨리 안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좀 문제고, 이미 들어와 있는데. 그리고 들어와 있는 사람이 있는 상태에서 선거 이후에 소환 조사를 하더라도 그것도 좀 문제가 되고, 정무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수처가 언제 소환 시점을 받을지도 공수처 나름대로는 굉장히 좀 곤혹스러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기사를 보면은 공수처는 뭐 아랫선 조사는 물론이고 압수물 분석도 아직 마치지 못한 상태라고 하는데 또 이종섭 대사가 이렇게 바로 귀국을 했으니까 부르지 않기도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송영길 대표가 자신을 수사해달라고 중앙지검에 2차례 정도 출두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국민의힘과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돌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당시에 송영길 대표가 중앙지검에 가서 본인을 먼저 조사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집권 여당에서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수사 일정에 따라 되는 것이지 범죄 피의자가 수사 기간을, 수사 시기를 선택할 수 없는 일이라고 그 당시에 날선 비판하셨습니다. 당연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께서도 수사 일정은 수사 기관이 정하는 것이니까 수사 일정에 따라 대리 기다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종섭 대사가 지금 공수처에게 빨리 소환해달라라고 요구하는 것, 사실 송영길 대표에게 했던 그 논리대로라면 당연히 여당에서 계속된 비판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수처에서 지금 압수물도 분석이 지금 다 완료되지 않았다라는 입장인 것 같고, 이종섭 대사는 당시 국방부 장관으로서 가장 윗선이라고도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수사라는 것이 아랫선부터 서서히 이제 밟아 올라가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윗선 수사는 좀 마지막으로 계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귀국을 하시긴 했지만 바로 공수처가 소환하게 될지는 미지수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 일요일이었습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의 거취 결정 또 이종섭 대사의 즉각적인 귀국을 요구를 했고 이후에 대통령실에서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당정 갈등이 2라운드에 접어드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 위원장이 처음으로 이것을 요구한 지 나흘 만에 황상무 수석은 사의를 표명을 했고 오늘 이종섭 대사까지 귀국을 하면서 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문제는 다 해결됐다 이런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황상무 수석의 사퇴, 오늘 이종섭 대사의 귀국으로 인해서 당정 갈등은 이제 어느 정도 좀 봉합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어느 정도 봉합되기를 저도 아주 바랍니다. 아주 바라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민주당은 결국 야당이니까 정권 심판론으로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사항을 계속 지적하는 거예요. 대통령실이 잘못된 사항 아니면 뭐 국민의힘이 잘못된 사항 네. 그걸 계속 지적하는데 그러면 대통령실이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이 잘못을 시정해달라고 하는 뭐 남들이 볼 때는 당정 갈등이라고 할 수 있는 요소는 새로 또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과연 이제 민주당이 이런 이제 황상무 수석이나 뭐 이종섭 전 장관 이 건만 가지고 있을까? 아니면 또 다른 건을 추가적으로 가지고 있을까? 보통 이제 선거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패를 나중에 더 중요한 패를 이제 던지는 수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지금 이 황상무 수석이나 아니면 이종섭 전 장관의 이런 이슈들만 있다고 저는 보지도 않고 뒤로 가면 갈수록 이제 정권 심판론에 부합하는 이슈들이 추가적으로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그 부분과 관련해서 뭐 당이 문제냐, 정이 문제냐, 아니면 뭐 대통령실이 문제냐 이런 부분에 대한 갈등은 계속 있어요. 근데 갈등을 해소하는 그 방법이 문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진행을 했지만 다음에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그 초기 대응입니다. 초기 대응을 잘해야지 그 문제가 이제 커지지 않게 되는데 이번에 초기 대응은 별로 저는 좋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황상무 수석이나 이종섭 장관에 대해서. 하지만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다음번에 이제 이런 이슈, 비슷한 이슈가 나올 때는 초기 대응을 더 확실히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초기 대응이 좀 잘못됐다 이렇게 비판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 이번 사안에 놓고 초기 대응이 좀 잘못됐던 배경은 뭐 당정 간의 소통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것일까? 어떻게 좀 어떤 원인이 있다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실은 대통령실대로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국민들께서 오해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미리 논리 구조를 미리 짜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사건이 터지면 그 논리를 확 이렇게 언론이나 그 국민들께 이렇게 뿌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스피커라는 건 결국 이제 정부 스피커의 정당 스피커가 네. 또 있잖아요. 그러면 정당에서도 그건 사실은 이런 거야. 아니면 그런 반박 논리들을 계속 이제 후보들이나 아니면 그 일선에 계신 뭐 대변인단이나 이런 분들이 또 그 논리를 퍼뜨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럼에도 악화돼 가지고 문제를 그러면 뭐 귀국을 시키느냐, 뭐 사퇴를 시키느냐 이거는 그 다음에 판단할지언정 일단은 초기는 대응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논리적으로 빨리 그 어떤 말이라는 게 퍼지지 않으면
자꾸 국민들께서는 그 의혹이 확신으로 바뀐다고요. 그런 의혹이 계속 점정적으로 눈사람처럼 커지는데 중간에 그거를 어떤 대응 논리를 적절하게 누가 좀 만들어주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게 하루면 대응을 해야 되고 지금 뭐 황상무 수석이 일주일 만에 사표 냈어요. 그리고 그 이종섭 장관 또 한 7, 8일 정도 만에 귀국을 했어요. 이 정도 시간 너무 쓴 거예요. 어떤 결정을 빨리 해야 됩니다. 빨리 대응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논리를 빨리 퍼뜨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했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당정 갈등이 있더라도 초기에 이것을 좀 해소하는 것, 최소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신데 장현주 변호사께서는 지금 당정 갈등 2라운드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왔는데 이 부분이 좀 일단락됐다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다 해결됐다라는 말씀을 도저히 이해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어떤 문제가 어떻게 해결됐다는 건지를 잘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아마도 이 해결됐다는 것 중에는 당정 갈등이 있는 것인가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듭니다. 만약에 당정 갈등이 일단락된다라는 측면에서 해결됐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나 국민들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이종섭 대사에 대한 문제는 전혀 해결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귀국을 하신 것이고 만약에 공수처에서 소환을 해서 수사를 받게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 수사 피의자가 수사기관이 불러서 수사받는 것 너무나 당연한 의무인 것이지 수사에 응했다라고 해서 국민들이 잘했다고 박수 쳐주실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문제 자체는 본질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닐 것 같고요. 결국 이 문제의 본질은 왜 핵심 피의자를 출국 금지까지 해제하면서 호주 대사로 임명해서 내보냈어야만 했는지 그 임명 과정에 대해서 부적절함이 있었는지에 대한 국민적인 우려라고 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종섭 대사가 귀국을 했고 앞으로 공수처의 어떤 소환 조사를 받게 될 것인지 또는 만약에 공수처가 부르지 않아서 계속해서 국내에 머무르게 될 것인지 아니면 호주 공관장이라는 그 대사직이라는 또 자리가 또 엄중하기 때문에 다시 또 출국을 하셔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놓고 갈래별로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나올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이종섭 대사의 문제는 두 번째 챕터로 넘어간 것이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말씀처럼 전혀 해결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국민 눈높이를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정부 여당 지지율이 이 이종섭 대사 논란 그리고 황상무 수석 논란으로 좀 많이 떨어졌다 이런 분석이 있기도 했잖아요. 그렇다면 여권으로서는 이번에 황상무 수석이 사퇴하고 또 이종섭 대사가 귀국을 하면서 이 용산 리스크를 해소하고 좀 국면 전환을 시도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마련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저는 뭐 근본적으로 해결되진 않았다고 보는 게 이종섭 장관 이슈나 황상무 수석 이슈가 터지기 전부터 내려가고 있었어요. 하락세였고 그거는 이제 민주당이 공천과 관련한 파열음을 정리하고 전열 정비가 거의 끝나는 시점 그리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좀 새로운 게 나오지 않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락은 되고 있었고 그게 이제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가속도를 붙인 건 맞아요. 그런데 어차피 민주당은 야당이기 때문에 정권 심판을 어떤 이슈로라도 거는 거예요. 그거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 이슈가 아니라고 해도 다른 이슈로라도 걸었을 거예요. 문제는 네거티브를 대응하는 거는 네거티브 대응으로 하면 되는데 그거는 현상 유지에 불과한 거고 이 국면을 바꾼다. 그거는 아주 긍정적인 포지티브한 이슈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게 미래 비전, 국가 대전략 이런 게 나와줘야 되거든요. 우리가 집권 여당이잖아요. 국민의 민생을 책임지는 여당으로서 아니 우리는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이런 일성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일성이 그렇게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당에서 그런 미래 대전략을 만들어서 우리는 이렇게 할게요라고 국민들께 제시를 하지 않고 계속 이제 뭐 저번에 386 척결 안 되니까 종북 척결 한다고 하는데 종북 척결이라는 게 아시겠지만 옛날부터 보수당이 썼던 구호지만 지금은 효과가 별로 없어요. 종북이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그게 중도층에는 더 먹히지 않는 구호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구호가 메인 구호화 돼가고 있고 그리고 네거티브에 대해서는 포지티브한 이슈로 그 영역을 대체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민주당은 계속 네거티브 공격을 하죠. 그러면 네거티브에 네거티브로 대응하면 네거티브만 더 확대될 뿐이고 그게 집권 여당의 선거 캠페인으로는 맞지 않아요. 그래서 그게 국면 전환이 현재로서는 아직은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봐야 됩니다. 예, 장현주 변호사께서는 네. 앞서 귀국만으로는 국민 눈높이에서 이 문제가 해결됐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여권으로서는 국면 전환을 시도하기 좀 마찬가지로 어렵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라도 귀국을 한 건 다행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시기적으로 정말 늦은 감이 있죠. 그리고 시기가 늦었다고 하더라도 해결책이 본질적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국민 민심을 되돌릴 수 있겠지만 본질적인 해결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측면에서 시기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사실 본질적인 해결책이라든지 또 민심을 되돌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 지금 이종섭 대사의 거취를 두고 논란이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이야기들은 특히 이제 수도권 격전지에 있는 국민의힘의 후보에서부터 이제 목소리가 점점 커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은 듭니다. 네, 장현주 변호사께서 지금 얘기해 주신 대로 격전지를 중심으로 그리고 오늘은 경남 양산을 후보인 김태우 의원이 귀국뿐 아니라 이종섭 대사가 자진 사퇴해야 된다 이런 요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종섭 대사가 자진 사퇴할 가능성도 좀 있다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런 네거티브 대응이 있어가지고 귀국으로 어떻게든 문제를 좀 일단락시키는 국민의힘 내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뭐 사퇴해야 된다? 네. 사퇴를 그리고 나서 사퇴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거기서 끝날까요? 끝나지 않습니다. 사과해야 된다고 할 거예요. 사과를 뭐 한동훈 위원장이 한다 그러면 또 대통령이 사과해야 된다고 할 거고 이게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민주당이 어떻게 정무적으로 대응할 건지는 뭐 안 봐도 비디오예요. 뻔한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에 일단락을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를 당연히 앞단에서 일단락을 해야 되죠. 근데 오히려 국민의힘 내부에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사퇴해야 된다 아니면 뭐 네. 사퇴하고 나면 또 사과해야 된다라고 내부에서 이런 일성이 나오는 게 저는 굉장히 우려스럽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거를 승리하기 위해서 뛰는 후보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이게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도록 이 이슈가 막아야 되는데 이 이슈를 스스로 후보가 꺼낸다? 아니면 뭐 당이 아니면 후보가 자기가 선거에서 패배하거나 아니면 당이 총선에서 패배하는 그런 어떤 책임전가의 희생양을 찾으려는 그런 숨은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의심을 해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문제는 수면 아래로 내리는 거는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풀어나가야 되는 거지. 네. 이거를 다시 우리 손으로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거는 저는 선거에서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행위라고 봅니다. 네, 장현주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오늘 이종섭 대사 같은 경우에는 방산협력공관장 회의 참석차 들어왔다라는 명분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 만약에 뭔가 생각하고 있는 게 있다고 하더라도 언론에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웠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총선 상황이 지금 3주도 남지 않은 상황이고 뭐 수도권 지역이라든지 격전지에서 선거 일선에서 뛰고 있는 후보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나 앞으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적인 여론이 해소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저는 국민의힘 당내에서 여러 가지 불만 목소리가 터져 나오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종섭 대사가 지금 조기에 귀국을 하게 된 것처럼 거취에 대한 부분도 고민하게 될 지점은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의 공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인천공항에 모여서 이종섭 대사 해임 그리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를 했는데요. 또 지금 진행되는 국정조사와 특검에 더해서 이종섭 특검까지 총선 전에 처리하겠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렇죠. 일단 지금 말씀이 나오는 거는 이종섭 대사가 출국하게 된 과정, 그러니까 임명을 받고 출국 금지가 해제되고 호주 대사로 이제 나가게 되는 그 전체 과정에 대해서도 국민적으로 의구심이 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특검이나 또 국조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사실 지금 공수처에서 이종섭 대사에 대해서 왜 소환을 안 하느냐라는 것이 뭐 대통령실이나 집권 여당의 또 입장으로 보이기는 하는데요. 공수처에서 수사가 만족스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또 특검을 통해서 수사를 해보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다라고 한다면 집권 여당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악재를 빨리 털기 위해서라도 특검법에 합의를 해주셔서 하루빨리 특검을 통해서 이 부분을 신속하게 발표내는 것도 어떤 한 가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이종섭 대사에 대해서도 특검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제 역할 분담을 하는 것 같아요. 조국 혁신당하고 뭐 민주당하고 역할 분담을 하는 것 같은데 조국 혁신당의 1호 법안이 한동훈 특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민주당은 지금 이제 이종섭 전 장관 관련한 특검을 하는 건데 이게 타겟이 달라요. 하나는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타겟, 하나는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타겟이에요. 이거를 지금 두 당이 역할을 나눠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콤비네이션으로 민주당 그리고 조국 혁신당의 공세가 들어오는데 이거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스피커 역할을 하면서 막아낼 거냐 그런 거에 대해서 정부나 아니면 그 여당이 어떤 좀
일관된 전략 그리고 좀 협의된 전략 이런 게 있어야 될 거라고 저는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미 그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러니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역할 분담은 정해져 있어요. 근데 정해져 있는 걸 가지고 뭐 그 하지 말라 어차피 하지 말라 해봤자 그렇게 먹힐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그 메시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스피커가 하나하나 좀 역할 분담을 하면서 대응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응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우려되긴 합니다. 예. 네. 그리고 국민의 미래 비례대표 순번에 대해서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 비례대표 명단과 순번을 놓고서 당 내부에서 갈등이 좀 터져 나왔는데 친윤으로 분류되는 이철규 의원이 명단이 발표된 이후에 수정이 필요하다. 당직자들과 호남권 인사들이 좀 당선권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힌 데 이어서 어제는 기자회견을 자청을 했는데 이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이 공천이 밀실에서 이루어진 공천이다. 그리고 월권이다. 상당히 강도 높은 비판 발언들을 좀 쏟아내면서 특히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비판하는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어제 이철규 의원, 그러니까 인재영입위원장이기도 한데 이철규 의원이 어제 기자회견을 한 건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어떤 이유든 이렇게 공천과 관련한 자범들이 선거 후반부에 나오는 건 좋지는 않아요. 누구한테 뭐 잘잘못이 있다 이렇게까지 네.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우리가 그 민주당 관련해 가지고 공천 잡음이 굉장히 있지 않았습니까 초기에. 그런데 그 공천 잡음이 끝나자마자 정권 심판론과 관련한 이슈들을 굉장히 전열을 정비해서 계속 공세를 펼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은 처음에는 조용한 공천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뒤에 가가지고 이렇게 정말 뭐 살림살이 부서지는 이런 소리가 난다라는 게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지금 대통령께서는 민생대 토론회라 가지고 어느 정도 정책 이슈를 계속 이렇게 제시를 하고 계신데 그게 다 덮여요. 지금 선거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그 집권 여당이 정책적인 이슈를 더 발굴해가지고 하나라도 더 표를 얻기 위해서 국민들한테 다가서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공천 잡음으로 그 내용들이 다 덮여버리면 이것이 과연 국민의힘이나 이제 대통령 그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한테 과연 이게 좋은 거냐라는 그 생각이 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뭐 내일까지 그 공천이 신청 확정돼 가지고 신고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이미 뭐 확정된 공천이니까 그걸로 해가지고 더 이상 잡음 없이 일단락은 하되 그런데 조금 더 미래에 대한 국가 비전에 대해서 어떻게 더 적극적으로 제시할지를 고민하는 게 필요하리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어제 이철규 의원 기자회견 이후에 어젯밤에 국민의 미래가 일부 좀 순번을 조정을 했습니다. 당선 안정권으로 분류된 13번에 조배숙 전 전북도당위원장 또 당직자 출신 이달희 전 경북부지사를 17번에 배치를 했는데 이 조정으로 인해서 그럼 비례 순번과 관련된 갈등은 좀 일단락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이제 갈등의 일단락이라는 거는 내부 문제로서 네. 봐야 되는 관점이 하나 있어요. 그거는 이제 뭐 그 사무처 당직자로서 고생하신 분이 또 안쪽 순번으로 들어온 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뭐 잘된 그런 그 순번이라고 저도 평가를 하고 싶고 그리고 호남에서 활동하셨던 분이 또 들어오는 것도 네. 저는 좋은 순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 국민들께서는 어떻게 보는 거냐. 특히 그 비례정당 투표는 그 보수의 고정 지지층에서 어떤 판단을 하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김혜지 의원이 두 번 이제 비례를 받는 거 도대체 이 부분에 대해서 합당한 설명을 할 수 있을까? 시스템 공천의 결과물이라고 하는데 어떤 시스템을 돌리면 비례 의원이 비례를 두 번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나올 수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의 그런 정통 지지층도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합당한 해명이나 이런 게 과연 있을 수 있을지, 뭐 이 순번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하면 최소한의 그런 해명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결국에 이제 정당 투표는 인물 투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정당이 가진 오롯한 이미지에 모든 게 전속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특히 이제 뭐 고정 지지층도 있지만 중도층은 이런 이제 정치 고관여 층이지만 중도층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보기에는 이런 내용들이 납득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요 뭐 이게 정상적으로 최종적으로 신고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좀 고려가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추가적인 고려가 있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데
장현주 변호사께서는 어제 이철규 의원의 기자회견 그리고 어젯밤에 있었던 명단 수정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어제 사실 이철규 의원의 그 기자회견에서 나왔던 발언들은 상당히 수위가 높았습니다. 사실 보면서 좀 깜짝 놀랄 정도로 뭐 밀실공천 월권 막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사실 그렇다라고 한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동안 뭐 공언해 왔던 시스템 공천이라는 말에 정면으로 반하는 말씀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저 장면 자체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어떤 리더십 자체가 굉장히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이제 상대적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리더십이 굉장히 공고하다라는 평가를 받아왔었는데요. 좀 공천 막바지에 들어서면서 이 리더십이 굉장히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 들었습니다. 특히나 지금 비례대표 명단과 관련해서 특히 이제 순번이 뭐 어제 저녁에 밤에 막 이렇게 수정이 되는 그런 모습들까지 지금 나오게 되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오늘 내일까지 후보자 등록일이기 때문에요. 아마 이 정도 명단 수정으로 당내 갈등은 어느 정도 봉합되는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아무래도 뭐 갈등의 불씨들은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고 아직 남아 있다라고도 볼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총선이 3주도 안 남았는데 당 내에서 갈등하는 모습을 공개적으로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것은 당연히 국민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등들은 아직은 수면 아래 있겠지만 적어도 국민들께 보여주는 모습에서는 이 정도 순번 수정 정도로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네, 총선 20일 남은 오늘 여야 대표 행보도 짚어보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오늘 보수의 심장 대구 경북 지역을 찾았고요. 또 다음 주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의 심장 광주를 찾았는데요. 5.18 역사를 부정하고 매도하는 반역의 집단을 심판해달라면서 정권 심판론에 다시 힘을 줬습니다. 두 분께 여야 대표 행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듣겠습니다. 먼저 원영석 변호사님. 아무래도 그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야 정권 심판론에 말 그대로 좀 불씨를 댕겨야 되는 입장에서는 더 강하게 아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5.18 관련한 그런 부분도 분명히 뭐 있겠지만 그리고 또 그 외에 어떤 네거티브적인 요소가 있으면 더 체계적으로 시간을 가지고 적절한 시점에 터뜨려가면서 국민의힘을 뭐 공략하지 않을까. 그 정권 심판론이 또 야당이 선거를 치르는 공식이니까요. 뭐 그럴 것 같고.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도태우 변호사의 공천 취소 관련해 가지고 대구 TK 지역에서 민심이 어느 정도 좀 불안정해지는 요소가 분명히 있고 그런 부분을 좀 다잡을 필요가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또 만나신다고 하니까 그 일부 뭐 그런 요소가 좀 누그러뜨리는 그런 이제 행보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 이제 그 선거라는 게 우리 고정 지지층을 오롯이 결집시키고 그리고 나서 중도로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해 나가는 게 뭐 어느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일본 공식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는 이제 그 우리 당의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투표를 할 사람들, 민주당에 투표를 할 사람들 그분들이 투표소로 가게 하는 의지를 불러일으키는 그 부분에 대한 이제 그 선거 전략이 양쪽 대표가 감안해가지고 행보를 할 것 같습니다. 예, 장현주 변호사님. 아무래도 이제 두 당 대표 모두 다 이제 자신의 진영을 결집하는 목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보수 결집을 위한 의도가 보이는 행보였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TK를 찾으신 건데, 근데 더 나아가서 다음 주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한다라는 소식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뭐 다음 주까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것은 분명한데요. 그런데 우리가 앞서 다 기억하시겠지만 대구에서 공천을 받으셨던 도태우 후보가 5.18 관련된 폄훼 논란, 그러니까 폄훼 발언 논란으로 공천이 취소되고 무소속 출마를 지금 선언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도태우 후보는 아시다시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또 잘 알려진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도태우 후보가 공천이 취소되고 무소속으로 나온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하는 모습 자체가 저는 보수 결집에 도움이 될지는 좀 의문이 듭니다. 오히려 지지층 결집보다는 중도표를 잃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한다는 것은 또다시 국민의힘이 건넜다라고 주장해오는 탄핵의 강을 떠올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너무나 두 마리를 잡기 위해서 그러니까 중도층도 잡아야 되고 보수표도 결집해야 된다는 이 두 가지 과제 속에서 조금은 갈팡질팡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총선 결과에 대한 낙관론을 경계하자는 낙관론 경계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민주당 일각에서는 200석과 관련된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는
민주진보 개혁 세력이 약진해서 200석을 만든다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부적절하죠. 지금 상황은 굉장히 선거가 절박하고 또 절실하고 이런 마음으로 다 민주당 내부 네. 구성원들 후보들은 선거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200석이라니요. 사실 낙관론도 나올 수 없는 상황이고 지도부에서도 당대표도 절대 낙관론 주의하라고 얘기를 계속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일각에서 계속해서 뭐 200석을 운운하는 발언들은 전혀 지금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총선 국면에서 국민들께 자칫하면 오만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민주당이 지금 절박한 마음으로 정권 심판으로 펴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거든요. 당연히 지도부와 뭐 당대표가 지금 계속 그 막말에 대한 주의보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특히 이런 낙관론에 대해서도 경계령을 내려놨기 때문에 각 모든 후보들도 네. 유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원영석 변호사님. 당연히 오만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국민의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오만한 모습을 보이면 보일수록 조금 더 우리가 더 뭉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민주당의 그런 200석 발언을 뭐 조금 더 이야기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차원으로 우리 그 국민의힘에서는 선거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거라는 그런 생각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좀 다른 이슈가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그 전에 21대 때 180석 발언했었습니다. 180석보다 20석이 더 늘어난 거예요. 지금 그러면 민주당이 그때보다도 오히려 자신감을 가지느냐에 대한 일단은 그런 포인트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그러면 왜 200석이냐는 거예요. 지금 조국 혁신당이 항상 이제 주장하는 게 윤석열 대통령님의 임기를 줄인다, 뭐 개헌을 한다, 탄핵을 한다. 그러려면 200석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조국 혁신당이 어떻습니까? 지지율이 치솟고 있어요. 지금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지지율보다 비례 투표는 훨씬 더 지금 뭐 각종 여론조사에서 높게 나오고 있거든요. 문제는 탄핵을 하든 아니면 개헌을 하든 200석이 필요한데 그 200석 주장이 긍정적으로 자기 지지율에 지금 반영되고 있는 현상을 민주당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지원 뭐 의원이라든지 아니면 정동영 전 의원이라든지 200석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게 오만하다라는 그런 낙관론도 있지만 조국 혁신당이 200석으로 꽤 이제 재미를 보고 있거든요. 그것을 견제하는 그런 전략적인 요소가 또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이제 한편으로는 오만하게 비춰가지고 마이너스적인 요소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그 내부 파이, 그러니까 민주당 진영의 내부 파이를 조국 혁신당한테 뺏기지 않으려는 나름의 또 그 전술적인 그런 포지셔닝도 또 있어요. 그래서 과연 그 200석 이야기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여러 차례 하시겠지만 계속하게 되실 것 같아요. 네. 서울 동작을 이곳이 민주당 류사명 후보와 국민의힘 나경원 후보가 맞붙는 곳인데요. 이재명 대표가 류사명 후보를 홍보를 하면서 동작의 선거가 신한일전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 대표가 좀 친일 프레임을 꺼내든 배경 뭐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뭐 친일 프레임이라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이런 친일과 관련된 공방이 나오게 된 것은 저는 국민의힘이 자초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이제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셨던 성일종 의원의 이토 히로부미 발언도 있었고요. 특히나 조수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일제 강점기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하시고 그런 글을 남겨서 굉장히 크게 논란이 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내부에 있었음에도 그 두 분에 대해서 공천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자체가 좀 이 부분을 자초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야당 입장에서는 지금 특히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왔던 그런 일제를 옹호하는 듯한 그런 발언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격을 해왔었기 때문에 그 공격의 어떤 그런 공세의 일환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자초한 결과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근데 뭐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그 어떤 거냐면 21대 때 나경원 의원하고 이수진 의원이 이제 선거를 치렀을 때 이런 이제 그 친일 프레임 이게 꽤 효과를 봤다라고 내부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나경원 의원을 상대로 할 때는 친일 프레임으로 네거티브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의 연장인 것 같고 뭐 류사명 후보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그 정권 심판론의 상징적인 그런 인물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나경원 의원이라는 그 전에 이제 그 민주당이 나경원 의원을 상대할 때 했던 그런 전략을 그냥 무비판적으로 답습하시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뭐 그렇게 통하진 않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조국 혁신당이 최근에 상당히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역구와 비례 모두
민주당과 민주연합에 몰아주는 이른바 더불어 몰빵론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유권자들이 본인 취향에 맞게 선택하는 뷔페론을 좀 들고 나왔는데 장현주 변호사님, 지금 아무래도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민주당과의 신경전이 시작됐다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신경전이다, 뭐 견제다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는데요. 뭐 저는 그런 것보다는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특히 민주당의 지도부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입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은 공식적인 뭐 위성 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례투표에 있어서는 더불어민주연합을 내세우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일각에서 나오는 뭐 몰빵론이다 이런 이론 자체는 뭐 민주당이 조국혁신당을 견제해서 결과론적으로 나왔다라기보다는 애초에 원래부터 선거 전략상 너무나 당연한 논리였다라는 생각 듭니다. 그렇다면 결국 조국혁신당과의 관계를 어떤 식으로 가져갈 것이냐가 고민이 될 텐데요. 사실 내부에서는 민주연합의 어떤 표를 잠식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우려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그렇게 되는 것은 경계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총선을 앞두고는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께서 또 더불어민주연합으로 또 지지세를 결집해 주시는 그런 움직임도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표가 잠식된다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진보 진영의 파이를 키울 수 있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해석도 존재합니다. 네, 원영석 변호사님. 아무래도 그 지금은 뭐 민주당의 당대표니까 민주당에서 이제 위성정당이라고 하는 그 정당의 득표를 많이 하게 이제 해야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공천에 또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이 음향으로 공천에 관여했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이제 그분들이 어떻게든 많은 뒷순번들이 당선될 수 있도록 또 최선을 다하는 게 민주당의 당대표로서 당연히 해야 될 역할이긴 한데요. 근데 그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의 컨비네이션이 꽤 유기적으로 잘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말은 이제 몰빵론이라고 하지만 아마 뷔페론처럼 플레이해 나가는 내부적으로는 더 뭐 선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몰빵론 하지만 그 몰빵론을 가지고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약간 적대화되거나 그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꽤 이제 지지층 결집이나 이런 거에서 조국혁신당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파워는 이미 어조에서는 거의 다 증명이 돼가지고요. 뭐 비패론이 더 대세적인 흐름으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네. 한편 서울 강북을에서 현역 박용진 의원을 꺾고 후보가 된 조수진 변호사가 다수의 성폭력 피의자를 변호한 이력이 밝혀져서 논란입니다. 일부 여성단체가 사퇴를 촉구했고 또 조 변호사는 사과를 하기도 했는데 이 논란은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지금 여야를 떠나서요. 워낙 또 법조인 출신의 정치인들이 이제 많이 이제 나오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변호사 시절에 어떤 사건을 변호했는지 그 이력까지도 이제 국민들께서 이제 살펴보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이제 변호사로서 이제 변호를 할 때는 사실 우리가 어떤 흉악범이라고 할지라도 또 피의자나 피고인이 됐을 때 변호인의 변호를 받을 권리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이기는 합니다. 또한 변호인으로서 어떤 윤리규범을 어기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뭐 최선을 다해 의뢰인을 위해서 이 의뢰인의 법적 이익을 위해서 또 변호를 하는 것도 변호사의 일이라고 할 수는 있을 텐데요. 다만 그거는 변호사 1대 1일 겁니다. 그러나 지금 조수진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로서 국민들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 후보로서 국회의원이 되겠다라는 입장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잣대의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사실 조수진 후보가 살아온 그동안의 이력에 비추어 보아 본인이 변호했던 어떤 사건들과 좀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국민적인 눈높이 있다는 점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수진 후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고 또 특히나 이제 본인이 변호인으로서의 어떤 윤리 규범을 어긴 적은 없지만 국민 눈높이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본인이 또 국회의원 후보로서 국민들이 바라보시는 시각이 다르다라는 것을 이번에 크게 깨달았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특히 이 사과한 부분을 또 나름대로 평가를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선거 과정 그리고 만약에 당선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 이후의 어떤 행보에서 본인이 이번에 했던 그 사과의 진정성을 또 국민들께서 알아주실 수 있는 행보를 취한다면 또 국민들께서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해 봅니다. 네, 공교롭게 또 두 분 다 변호사신데 원영석 변호사께서는 이 논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선거에는 어떤 변수가 될 걸로 보십니까? 법조인들이 이제 뭐 항상 정치에 많이 진출을 하고 선거에 많이 나서다 보니까 뭐 본인들이 했던 사건에 대해서 이제 다시 소환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는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에도 뭐 그런 분이 또 계시긴 하거든요. 근데 누구를 변호했다라는 것보다는 어떻게 변호했냐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누구를 변호한다? 그러니까
변호사가 어떤 의뢰인의 그런 수임을 거절하는 행동이 법조 윤리상 정당한 거냐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문제점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변호를 어떤 사람을 변호했다의 문제는 아니고 어떻게 변호했는데 그 변호 과정에서 그게 굉장히 좀 사회적인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그런 변호 방법이나 논리가 있었느냐 그 부분이 좀 중요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뭐 성폭력 피의자 변호를 좀 많이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무리한 변론 행위나 이런 것들이 또 지적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사과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만큼은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어느 정도는 같이 걸쳐져 있는 부분이라 가지고 이게 굉장히 크게 발화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원영섭, 장현주 변호사와 정치권 이슈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